저는 충북대학교 미생물학과 은노 다츠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를 메타지노믹스를 이용한 한센제 내성균 존파 경로 예측라고 잡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지노믹스랑 메타지노믹스랑 도대체 어떤 건가라고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슬라이드를 일단은 그 영어 설명부터 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예, 그 지노믹스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휴먼 지노믹스, 애니멀 지노믹스, 플랜트 지노믹스라고 해서 하여튼 그 유전자에 관련되는 그 연구 분야라고 아시면 되는데, 그러면 메타지노믹스라고 하는 게 또 뭐냐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노믹스라고 할 때는 보통 저희가 이미 아는 유기체, 그러니까 샘물에서 DNA를 추출을 하고 그 DNA에 대해서 연구하는 경우를 그냥 지노믹스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세균 하나 이렇게 그 그림을 붙였는데, 이 세균 내에서 DNA를 추출하고 이 여기에 있는 DNA에 대해서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라고 하는 거 분석하는 경우 그냥 지노믹스라고 부르고요. 또 여기 아래 그림 보시면은 여러 세균 내에서 이렇게 각각 DNA를 추출하고 DNA 분석하고 비교하는 경우, 이런 걸 비교 유전체학이라고 불러요. Comparative Genomics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직 이것도 그냥 지노믹스를 서로 비교하는 그 연구다. 또 오른쪽 이렇게 동그란 이거 보시면은 아마 논문에서는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 뭐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한 세균에서 오는 유전자를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원래 동그라미니까.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세균에서 오는 그 유전자로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어느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은지 이걸 비교하는 게 이렇게 도넛처럼 생기는 그 그림입니다. 그러면 메타지노믹스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어떤 세균에서 유전자가 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이쪽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스페이스, 소일, 워터, 티슈 이렇게 나와 있긴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게 소일이랑 워터인데, 토양에서 DNA를 추출한 경우 그 DNA가 어떤 세균에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워터, 물에서 예를 들면 하천 이런 데서 물을 터서 거기서 DNA 추출한 경우 그 DNA가 어떤 세균에서 왔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여러 세균에서 오는 DNA가 다 섞여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분석하는 경우 그걸 메타지노믹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그 지노믹스를 이용하고 한센제 내성 유전자가 어떻게 전파하는지, 또 메타지노믹스를 이용하고 한센제 내성 유전자가 어떻게 환경간을 이렇게 전파하는지 연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발표 콘텐츠는 일단은 한센제가 왜 중요하냐라는 내용이랑, 또 레지스톰이랑 모비롬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또 두 번째가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런 지노믹스를 이용한 한센제 내성 유전자 경로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게 발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하였는지 케이스 스터디로 어, 카르보페넴 내성균 홀 지놈 지노믹스를 분석했던 경우랑, 또 하스 처리장에서 이렇게 반류했던 반류수 안에 있는 메타지노믹스를 분석하는 경우, 또 양식장 반류수 안에 있는 메타지노믹스를 분석한 경우, 그리고 치하스가 얼마 전에 제가 제주대학교에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 치하스가 더 돼지 분변으로 오염이 됐어요. 네, 그러한 경우 어떻게 한센제 내수 유전자와 연계해서 내성 유전자가 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에 이동하는 걸 분석할 수 있는지라는 그 연구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부터인데요. 일단은 한센제 내성균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긴 하는데, 아, 얼마 전에 2014년에 WHO에서 이런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보고냐면 2050년까지 많은 여러 나라에서 한센제를 너무 많이 쓰니까
항생제 내성균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 중에 아시아가 제일 심하죠. 이렇게 색깔을 보시면은 아시아에서는 제일 항생제 내성균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2050년에 그 사람들 많이 사망하는 원인 중에 현재로서는 뭐 캔서랑 그 당뇨, 그러니까 암이랑 그 당뇨랑 또 뭐 여러 질환이 있는데 이런 건 많이 주 원인이 되는데 2050년대는 캔서보다 더 심한 그 발생률로 항생제 내성균이 사망을 일으킨다. 라는 그 예측하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저희가 이렇게 전파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니까 발생하는 것인데 아, 이 왼쪽 그림 이걸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 그 OECD 평균보다 많은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2016년까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2012년쯤에 뭐 가축이랑 수산 분야도 그런가 그 항생제 사용하는 걸 어 그 처방 그 의사가 처방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생제 판매량 같은 거는 계속 그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따르면 나중에 저희 그 한국에서는 항생제 내성균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상상이 됩니다. 네, 그런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하는 게 병원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항생제를 많이 쓰는 장소 중에 하나니까. 또 병원뿐만 아니라 이 축산 환경, 뭐 돼지랑 닭을 키울 때 항생제를 많이 섞어서 사료에다가 섞어서 가축을 키웁니다. 그러면 이 가축 분변 안에 항생제 내성균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이런 항생제 내성균들은 그 하스 처리장 쪽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스 처리장이란 그 축산 환경이라고 하는 게 그 항생제 내성 핫스팟라고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항생제 내성균들은 거기에 그냥 계속 남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그 뭐죠? 수계 환경 그 하천이랑 되게 하천이죠. 체하스라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저희한테 어, 저희 생활에 오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항생제 내성균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뿐만이 아니라 세균간에서도 항생제 내성 유전자라는 게 전파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환경간 전파한다란 말이랑 또 세균간에 전파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세균간에 전파하는 경우 어떤 그 세 가지 알려져 있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랑 트랜스덕션, 컨주게이션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세균이 죽었을 때 DNA가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이 밖으로 나갔던 DNA가 새로운 세균을 이렇게 흡수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균이 그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자기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 이름이 페이지라고 하는데요. 페이지라고 하는 게 세균에 감염하는 바이러스인데 이 페이지가 항생제 내성균을 가져서 다른 세균에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세균 안에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이런 동그란 유전자 있는데 이 플라스미드가 세균 간에서 전파하는 경우, 컨주게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알려져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처음에 뭐 병원성이 아닌 균들은 항생제 내성을 가지게 됐는데 나중에 병원성 균한테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옮기게 되고 그러면 균이 병원균이 항생제 내성을 가지게 되고 저희가 감염됐을 때 나중에 치료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네, 항생제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딱 한 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생제 자체가 다양하게 있어요. 뭐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 항생제가 어떻게 세균을 죽일 수 있는지 이런 기작 설명돼 있는데 이 다양한 기작에 따라 또 다양한 그 항생제가 개발되어 왔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될 때마다 세균들은 그거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 뭐 첫 번째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발견이 됐고 그걸 저희가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세균들은 또 항생제 내성균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 몇 년 지난지는 정확하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아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수만 봐도 여기에 3,339 유전자 정보가 지금 항생제 내성 유전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항생제 내성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뭐 지금 이런 식으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보가 요만큼 많이 그 포함되어 있다. 이 숫자만 보시면은 얼마나 다양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지금까지 보고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알아야 되는 것이 잠깐만요. 아까 의해서 이런 다양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다 묶어서 항생제 레지스톰, 엔티바이오틱 레지스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OME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오믹스의 개념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모비롬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모비롬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모바일 제네틱 엘리멘트라고 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바일 제네틱 엘리멘트라고 하는 게 한국말로는 이동성 유전자라고 하는데 이동성 유전자 뭐냐? 그 세균 간에 유전자가 이동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균 내에서도 유전자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균이 가지고 있는 크로모솜 유전자가 있는데 거기에 또 플라스미드라고 옵셔널을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유전자가 이렇게 플라스미드 크로모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바일 제네틱 엘리멘트라고 하는 유전자가 같이 붙어 있을 때 그 유전자가 크로모솜에서 플라스미드에 옮길 수 있고 플라스미드에서도 크로모솜에 옮길 수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그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혹시 크로모솜에 있는 것이 플라스미드에 옮겼을 때 플라스미드에 있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더 아까 말씀드린 건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기작을 통해서 다른 세균에 더 옮길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모바일 제네틱 엘리멘트와 같이 붙어 있는 경우는 더 전파선이 높아진다. 다른 세균으로 옮기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정보를 다 일단은 저희가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중에 어떤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모바일 제네틱 엘리멘트랑 같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 그 유전자가 얼마나 전파가 심한지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그 연구를 하기 위해 저희가 그 시퀀싱을 많이 하는데 DNA 시퀀싱 많이 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저희가 그걸 분석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 보시면은 물에서 저희가 처음에 DNA를 추출하고 그 DNA를 PCR을 통해서 미생물 생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물에서 추출한 DNA를 바로 시퀀싱을 해서 어떤 유전체가 있는지 메타지노믹스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물에서 세균을 분리하고 이 세균들은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모바일 제네틱 엘리멘트와 같이 붙어 있는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지금 하나씩 설명하고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균을 분리하고 그 세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데 이걸 그 홀 지놈 시퀀싱이라고 해서 세균 안에 있는 지노믹스 전체에 대해서 시퀀싱하는 기술인데 미나이온이랑 하이식이라고 하는 시퀀싱 그 장비를 이용해서 이거는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미나이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미나이온이랑 하이식 차이가 뭐냐? 미나이온은 유전자를 길게 읽을 수 있는 거, 하이식은 짧게 읽을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오른쪽 부분 보시면 short read랑 long read라고 해서 두 가지의 DNA 시퀀싱을 하고요. 이걸 합쳐서 이런 동그라미 하나,
그 박테리아 크로모솜랑 플라스미드를 만들 수 있게 시퀀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 이름이 마이크로파이프라고 하는 게 개발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다 공짜로 다운로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해서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이 박테리아 DNA 일단은 그 동그라미 만들었던 유전자가 DNA 그 크로모솜인지 아니면 플라스미드인지 이걸 더 확인하고요. 역시 이게 플라스미드였다. 제가 시퀀싱 했던 결과가 플라스미드였다 하면 그 플라스미드가 다른 세균으로 옮길 수 있는 컨주게이티브 플라스미드인지 아니면 모빌라이저블이라고 해서 그 옮길 수는 없지만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플라스미드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게 약간 설명이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모빌라이저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게 그 이 T4SS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다른 플라스미드가 같이 있으면 이것도 컨주게이션이 된다. 이런 플라스미드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모빌라이저블도 아니고 컨주게이티브도 아닌 플라스미드인 경우는 전파가 안 되는 플라스미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파가 어느 정도 되는 플라스미드일까라고 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유전자 정보를 보면. 또 이 유전자 안에 유전자라는 게 ATGC 염기서열을 있는 거니까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스타트 코동에서 스톱 코동인지 이런 걸 처음에 저희가 그 예측을 합니다. 여기는 스타트 코돈이고 여기가 스톱 코돈이니까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유전자이구나. 그러면 이 유전자가 한센제 내성 유전자인지 아닌지 혹은 이걸 이 부위가 모바일 제네틱 엘리멘트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아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염기서열이 비슷하면 그렇고 안 비슷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 세균이 어떤 항생제 내성 유전자랑 모바일 제네틱 엘리멘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가 그게 그 항생제 유전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뭐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뭐 아실 것 같은데 블라스트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블라스트도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쓰는 방법은 블라스트 P입니다. 블라스트 P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염기서열을 의해서 염기서열을 이렇게 얻은 후에 이 염기서열 중에 ORF, 오픈 리딩 프레임이라고 해서 스타트 코돈에서 스톱 코돈까지 이 DNA 정보를 아미노산 서열로 바꿔요. 바꾼 후에 그 항생제 내선 데이터베이스,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조회해서 그 아미노산 서열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보고 그게 항생제 내선 유전자다라고 저희가 알 수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이 항생제 그 DNA 정보부터 시작하고 이걸 마이크로 파이프를 이용해서 연결한 후에 플라스미드인지 아닌지 또 ORF를 보고 거기에 ARG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있는지 모바일 제네틱 엘리멘트가 있는지랑 이런 그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또 유전자 중에 프로페이지라고 해서 그걸 뭐죠? 그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가 집어넣었던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됩니다. 네, 이런 정보를 다 통해서 어떤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지, 이동하는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거를 더 예측하고 결국은 세균별로 어떤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어떤 순서대로 들어가 있고 어떤 모바일 제네틱 엘리멘트랑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걸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케이스 스터디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카바페넴 그 내성 대장균을 홀지놈 시퀀싱에서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이게 좀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왼쪽에 있는 소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돼지가 있고 소가 있고 또 뭐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그 DNA 분석하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기 뭐 빨간색에 나와 있는 게 한센제 내성 유전자고 또 다른 색 이렇게 뭐 파란색이랑 초록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모바일 제네틱 엘리멘트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외 단백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그 빨간색 부분만 보시면은 한센제 내성 유전자가 쭉 나열되어 있는 거 보여요. 이런 한센제 내성 유전자가 어떤 모바일 제네틱 엘리멘트와 연계되어 있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그 검은색 중앙에 있는 검은색 위 부분에 있는 게 크로모솜에 있는 한센제 내성 유전자예요. 그래서 주로 보이는 게 지금 가운데 보이는 MDTF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게 에플락스 펌프라고 하는 그 내성 유전자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크로모솜에 있다. 크로모솜에 있는 경우는 그 같은 염기서열은 다른 소스, 다른 동물 내에서는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좀 보일 수가 있고요. 아래쪽 부분 보시면은 좀 더 그림이 약간 복잡해지는데 이거는 크로모솜에 있는 게 아니라 플라스미드에 있는 경우예요. 플라스미드에 있는 경우는 좀 더 심하게 이게 테트라사이클린 유전자 하나를 이해로 보여드린 건데 여러 모바일 제네틱 엘리멘트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보이고 또 여기 그 소스 부분에 이렇게 뭐 그림이 한두 개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 일치하는 그 염기서열이 다른 환경에서도 확인이 할 수 있다. 그야말로 그냥 존바가 돼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크로모솜에 있는 경우는 존바가 별로 안 돼 있고 플라스미드에 있는 경우는 다른 환경에서도 똑같은 염기서열 발견이 돼 있다라고 하는 분석 결과입니다. 네, 오른쪽 그림은 이거는 좀 약간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이 염기서열이 비슷하게 나오긴 하더라도 자세한 ATGC 서열은 살짝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린 건데 존바가 심한 경우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DNA가 다른 환경에서도 나왔다. 여기서는 그 유전자는 같지만 염기서열은 안 같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넘어갈게요. 자, 이제 메타지노믹스를 이용한 그 한센제 내성 유전자 존파 분석인데 DNA를 취하고 그걸 바로 시퀀싱을 해서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떤 한센제 내성 유전자가 어떤 모바일 제네틱 엘리멘트가 있는지 연결하는 그 분석을 합니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메타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롱그리드를 얻을 수가 없어요. 현재 기술로. 그래서 쇼트리드만 이용하는데 쇼트리드 짧은 염기서열이기 때문에 한센제 내성 유전자 하나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센제 내성 유전자가 여기 한센제 내성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어느 정도 매칭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한센제 내성 유전자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는 말티 드라그 레지스탄스가 많이 있었다. 아니면 사라포나마이드 레지스탄스가 많이 있었다. 이런 걸 이렇게 그 전략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쇼트리드 그 짧은 유전자지만 비슷한 염기서열을 다 합쳐서 어느 정도 킹 유전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실제 그 유전자가 환경에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걸 좀 예측은 할 수 있죠. 컴퓨터 이용해서. 네, 이렇게 그 길어졌던 DNA를 콘티그라고 불러요. 이 콘티그 안에 또 한센제 내성 유전자랑 모바일 제네틱 엘리멘트가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 환경 간에 어느 정도 한센제 내성 유전자가 전파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좀 약간 메타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약간 복잡한 그림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다양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제가 썼던 스크립트인데 예를 들면 그러한 바이오인포메틱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코딩을 통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연구를 했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그 5년 동안 그 하스초리장에서 나오는 물에 들어가 있는 한센제 내성 유전자에 대해서 분석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어떤
어떻게 분석했냐면 여기에 하수 처리장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upstream이랑 downstream 그리고 effluent에 들어가 있는 그 antibiotic 레지스톰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upstream에 있는 레지스톰이랑 downstream에 있는 레지스톰은 똑같은 레지스톰 프로파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하수 처리장에서 들어가는 물이 있어서 다운스트림에서 어떤 항생제네스 유전자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연구였죠. 그래서 거기서 에플렌트 그 하수 처리장에서 버리는 물 안에 어떤 항생제네스 유전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항생제네스 유전자가 다운스트림에서도 확인이 됐는지라고 하는 그 연구를 하였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안에 그 항생제 내수 유전자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확실히 그 다운스트림에 영향을 주는 만큼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가 제주대학교에 있었을 때 이렇게 제주 주변에 있는 그 광호 양식장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도 항생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사료 안에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 광호 양식장에서 나오는 그 반류수를 이런 식으로 직접 채취해서요. 거기 안에 있는 레지스톰을 분석한 결과 이 반류수 안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었고 또 그 양식장이 없는 지역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준문 해수욕장이랑 이게 네가티브 컨트롤 NC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공항이 있는 쪽이죠. 랑 함독 해수욕장 이 부분에서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많이 확인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름이랑 겨울절 이렇게 같은 그 패턴이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항생제 내성 유전자 중에 플라스미드에 있었던 거랑 크로모솜에 있었던 걸 비교해 봤는데 많은 확률로 플라스미드 위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플라스미드에 있는 경우 어떤 세균들은 그걸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 실제 저희가 균을 분리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의에서 보여드리는 이 콘티그가 어느 세균과 가까운지 이런 걸 약간 분석해 봤는데 이런 결과 비브리오가 그런 케이스가 많았다라고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어요. 뭐 비브리오 외에는 포토박테리움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바다에서는 비브리오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근데 비브리오가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저희가 항생제 내성균, 항생제 내성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네, 이제 이거 마지막 방법인데 그 미생물 생태 분석을 통해서도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제 미생물 생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아까 사용했던 시퀀싱이랑 비슷한 기계이긴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길게 읽을 수 있는 시퀀싱 방법이 있어요. 마이시그라고 하는 건데 이 마이시그를 이용해서 도출하는 DNA 염기서열 마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오류를 제거하나 아니면 거기에 생태적인 분석 여기에 뭐죠? 그 분류학 분석이랑 또 어떤 세균이 어떤 환경에서 다른 환경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통계 분석까지 다 해주고 또 이 센테랑 저 센테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시그니피컨트하게 차이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분석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다 텍스트로 전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뭐죠?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야잖아요. 시각화할 때 쓰는 게 R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R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예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네, 마다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스텝이 있는데 이것도 이런 코맨드 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근데 R도 아까 그 시각화할 때 쓴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딩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그림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게 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신 분, 그 스탬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클릭만 하면 이런 그 쉽게 그 비교 분석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이트스케이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떤 연구를 했느냐? 그 미생물 생태를 분석하는데 어떤 연구를 했느냐? 근데 자, 예를 들면 여기 그 이 비치 이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분병 오염만이 발생했다. 어떤 경우 여기서 뭐 이코라이랑 엔테로코커스가 많이 검출됐다. 그러면 여기서 수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분병 오염들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그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세균들은 환경관을 어떻게 이동하고 왔는지 그걸 그 예측하는 방법이죠. 예측 추적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분변이라고 하는 게 그 여기에 그 후보가 나와 있죠.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 돼지, 뭐 닭 아니면 그냥 그 뭐야 갈매기 같은 그 지금 바다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새들 있잖아요. 네, 이런 그래서 분변을 채취하고 분변 안에 있는 DNA를 시퀀싱하고 어떤 미생물 생태인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 여기 뭐 그죠? 그 소스별로 생태 차이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약간 뭐라고 하냐면 빅데이터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를 그 기계 학습을 통해서 그러면 이 환경에 있는 분병 오염을 만들었던 그 세균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요즘 그 대단한 시대인데 AI를 이용하면 저희가 잘 원리는 몰라도 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제주에 있었던 그 치아스 오염 원인이 돼지였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보고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거랑 항생제 내성 유전자 전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 환경에 들어오는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하는 게 거의 다 분변 유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축산 환경에서 많이 항생제를 사용하니까 거기에 있는 세균들은 어떻게 그 환경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환경 중에 항생제 내성균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합니다. 이 경로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미생물 생태 분석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그 사례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저희는 그 분병 오염뿐만 아니라 항생제 내성 레지스톰이 어떻게 그 전파하는지 이런 것까지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지금 그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오늘 그 강의를 했던 내용이 저희 실험실에서 지금까지 발표한 여기 6개 논문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확인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입니다.